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개념부터 절세하는 방법, 서류 준비하는 요령까지 하나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다 취합하시거나 그런 상황이실 건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을 해서 자료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자료 이런 것들을 같이 수집해서 제출을 하는 것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회사나 세무사 사무실 또 세무법인 이런 데서 여러분들한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 안내를 해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사항은 배제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준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제 요건 준비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신고를 잘못했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월 말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다시 한번 하실 수가 있고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요거는 각각 다른 길을 걸어요. 따로따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종합소득 안에 있는 세금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굉장히 종류가 많죠. 개인들이 내는 소득세의 종류는 이거를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여기에만 해당이 돼야지만 과세가 돼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과세를 안 합니다. 해당돼야지만 과세를 해요. 양도소득은 각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부동산 팔거나 주식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요. 부동산은 계속 과세를 해왔고 주식은 현재 대주주만 과세를 하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들도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하고 별개의 길을 걷는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면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퇴직소득도 따로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연말정산을 이해를 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소득들은 과세가 되는지 흐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로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분리과세돼서 15.4%로 원천징수하고 끝나요. 그래서 종합소득에 과세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아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이죠.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해서 이분들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종합소득 과세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소득자나 사업을 따로 하고 계신 분들이 사업소득을 내게 되겠죠.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런 것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하고 합쳐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자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종합소득으로 따로 신고를 하면 번거롭고 납세 의무에 대한 부담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일을 봐주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 회계법인 이런 곳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도와드립니다. 3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근로소득자들은 대부분 끝나요. 그런데 잘못 신고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안 끝나고 종합과세로 신고를 추가로 해줘야 되는 게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근로자들은 웬만하면 3월달 연말정산에서 대부분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 조금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을 받습니다. 2021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소득을 받았어요. 그때마다 전체를 다 받았나요? 아니면 얼마를 띄고 받았나요? 예, 얼마를 띄고 받았죠. 한 달에 월별 근로소득이 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서 원천징수를 한 달에 19,520원씩 뗐습니다. 월별로 이미 납부를 했어요. 이 금액을 다 우리가 합해보니까 총 12월 동안에 23만 4,240원 정도를 납부를 한 거예요. 이게 많이 납부를 했느냐 적게 납부를 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가 원천징수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2022년도 연초에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으로 연도를 마감하면서 정산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23만 4천 원 정도를 낸 건데 다시 연말정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이 맞아. 그러면 34,240원만큼 더 낸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34,240원만큼을 돌려줄게요 라고 하는 게 연말정산 환급액이고요. 어떤 분들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납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칭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정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말정산이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계산을 하는지 근로소득세 계산 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은요, 비과세를 빼고 소득공제도 빼고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세율을 곱해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줍니다. 총 급여액만큼이 다 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들 빼줍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요, 일찍이나 숙직비, 10만 원 이하의 식대,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 이런 것들은 비과세로 해서 아예 급여는 받지만 세금은 빼줍니다. 그리고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를 빼주는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은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고, 추가로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부녀자나 한부모 가장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해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공제 여러 가지를 해주도록 돼 있어요. 이 중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으로 나오면 자료가 반영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과 근로자만 이렇게 나오고요. 자녀가 직장이 있다 그러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배우자가 직장이 있다,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따로 사는 부모님들도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이 많아서 국세청에서요, 좋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게 유리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인적공제에 대한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부양가족의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부양가족은요, 일단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안 사는 부모님도 일단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같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소득 요건이 뭐냐면요, 본인한테는 소득 요건이 없지만 연 소득 금액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하여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나 부양가족 중에 직계존속이나 우리 자녀들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지만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인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업소득 있는 부분은 연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로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사업소득으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결손이 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죠? 그러니까 공제가 되는 겁니다. 프리랜서로 500만 원 소득이 있다. 프리랜서는요, 3.3%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500만 원까지 벌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100만 원이 넘어서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다. 근데 분리과세 임대소득이다. 그러면은 공제가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종합소득 임대소득이다, 양도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인정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양도소득이 3천만 원이 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공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부양가족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 생계도 같이 해야 되지만 소득도 없어야 되고, 또 연령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연령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연령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나이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나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어야지만 인정을 하고, 연령만 60세 이상이시면 따로 사는 부모님도 되고요. 형제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부모님이지만 형제들이 각각 받으면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잘 합의하셔서 가장 소득이 많은 분이 부모님 공제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받는 게 맞죠. 형제들이 중복으로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은요, 자녀는 20세 이하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요.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부모님들은 이때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자녀들이 크면서 이제 근로소득도 점점 증가를 하는데 소득공제가 안 되니까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올라갈 때는 다른 소득공제 받을 거를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부모님 세액공제를 받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 대한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조부모에 대한 기본공제, 일단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생계하고 있습니까? 예, 연령 요건이 있었잖아요. 아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60세 이상입니까? 소득이 있으면 안 되겠죠.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은 가능해요. 근데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100만 원 이하도 가능해요. 근데 사업소득이 100만 원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없는 거죠. 주거 형편이 달라서 따로 살고 있지만 부양을 하고 있고 실제로 다른 가족들이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소득공제에 대한 체크리스트, 부모님 공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추가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애인 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되겠죠.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라고 해서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어요. 국가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받은 분들도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들도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있는데 주택자금 공제에 대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하고서 체크리스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이죠. 요거는 전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임차 차입금,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40%씩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요거는 주택 마련 저축 공제랑 합해서 연 300만 원 한도로 비교적 적은 금액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주택을 구입한 분들, 무주택이나 1주택 보유한 세대주가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데 연도별로 차입한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2015년 이후 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를 하고 비거치식으로 바로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1,800만 원까지 인정을 해주도록 한 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입니다. 고정금리나 거치를 했거나 금액들이 조금 차등적으로 달라져요. 그리고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도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도 짚어드릴게요. 무주택 세대주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저축 같은 거 납입한 경우에는 40%, 이것도 300만 원 한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하고 똑같이 합해서 연간 300만 원 한도를 해준다는 거죠. 자,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차입금 이자 상한액 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체크리스트 보면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 근로소득이 있습니까? 예, 일용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택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냐, 이 사람들만 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아니요 하면 이거 공제 안 됩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과세 종료일 현재 세대주여야 돼요.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하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근데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한 경우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지만 가능을 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내 집값 평균이 10억 원이니까요. 기준시가로 하더라도 7억 원 이상이 될 텐데 이 기준은 좀 낮은 감이 있어요. 일단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신 분들만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2021년도에 영끌하신 분들은 서울시역은 5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해야 돼요. 잔금 치를 때 은행 채무를 얻어서 해야지 그 이후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한 건 인정을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다 맞아야 되고 본인 명의로 차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좀 까다롭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소득공제를 다 빼서 과세표준이 구해졌으면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연말정산에 해당하시는 우리 근로자들은 4,600에서 1억 5천 정도 사이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세율을 부담합니다. 세율이 좀 다르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평균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면 4,600 이하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 세율은 15% 이하에서 걸리는 분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런 것들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세액공제를 빼주는데요. 오히려 세액공제가 세금이 많이 절세가 돼요. 세액공제 내용을 잘 체크해내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자녀세액공제 이런 내용들이 좀 큽니다. 특별세액공제로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 이런 것들도 이제 세액공제 대상 항목 중에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의료비는 많이 아파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비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월세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월세 세액공제하고 교육비 같은 것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요, 요건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여야지만 돼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거나 아니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되는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많이 귀해졌죠. 지방에도 3억이 넘어가는 주택들이 많아져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요건이 해당되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주소지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돼요. 그리고 월세를 내지만 배우자나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나 세대원이 주택 소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월세를 누가 내야 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근로자가 월세 비용을 지출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금액은 월세 지급액의 10%,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2%를 공제를 해줍니다. 총 750만 원을 한도로 해줍니다. 굉장히 크죠? 한 달치 정도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준비 서류가 중요한데요. 공제 서류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든가 주민등록 등본, 계좌이체 이런 금융증빙까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7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하고 납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체크리스트 체크해 보시면 아시니까 이 부분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특히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얼만큼 더 써야 돼요? 카드 많이 쓰면 유리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어떤 게 유리할지를 단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율이 앞에서 곱해지느냐 아니면 뒤에서 곱해지고 난 다음에 공제가 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소득공제는요, 만약에 총급여가 2,000이라고 가정을 하고 소득공제를 100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세율이 15%가 곱해지면 부담세액이 285만 원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이 15%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액공제는요, 총급여가 2천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바로 세율이 15%가 곱해지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300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100만 원이 빠지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85만 원이나 더 줄죠. 그래서 세액공제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 어떻게 쓸지, 얼마나 더 쓸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 절세 항목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절세 팁을 좀 드리자면요, 부양가족공제를 누가 받을 거냐, 부양가족공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 연봉이 4천만 원이고 내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내가 받는 게 훨씬 더 세율적인 면에서 유리하니까 자녀나 모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부양가족공제 내가 받을게,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있는데요. 의료비는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병원비를 결제하는 게 유리해요. 왜 그러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가 넘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에 5천만 원 근로자다 그러면은 5, 3, 15, 150만 원 이상을 써야지만 의료비 공제가 되는데,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되지만 미용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거나 산후조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의료비, 이것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아파야지만 대부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지출한 본인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의 절세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러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기부금은 누구 명의로 받을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교육비 소득공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게 원칙이라서 맞벌이 부부는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아들이니까 같이 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출한 사람이 공제가 받는 겁니다. 교육비 공제 같은 거 소득이 많은 분들이 받는 게 유리하겠죠. 부양가족 해당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 학원비 카드 이거 누구 걸로 하는 게 유리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 체크리스트로 넘어가 보면요,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본인이 직접 지출한 교육비가 있나요? 배우자 카드로 할 거냐, 본인 명의 카드로 할 거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내 카드로 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비를 지출했나요? 본인이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자녀를 위해서 했다.
하겠다. 맞죠? 그러면 근로자 본인이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지금 누구를 위한 거에서 본인은 내로 해서 15% 상당의 초중고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에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니오를 눌렀을 때는 국내 교육비, 자녀의 국내 교육비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교육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취약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은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들은 다 공제가 되는데 취약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요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초중고 대학생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학원비 인정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중고등학생 학원비 인정되느냐? 안 됩니다. 교복 구입비 인정이 되고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현장 체험 학습비 인정이 된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까지는 되고요. 교과서, 방과 후 학교 이런 것들은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공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안 돼요. 학원비가 좀 더 많이 돼야 되는데 학원비가 공제가 안 돼서 이 부분은 감안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공제 항목 선택해서 조회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나씩 하면은 내용이 열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를 해가지고 기부금 내용만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세 세액공제 이런 내용들 추가적으로 빠진 거 있으시면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추가로 받아서 입력을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조회를 눌러서 하시면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그렇게 내려받으셔가지고 PDF 파일로 다운을 받아서 준비를 해주시고 회사에다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회사는 이름별로 PDF 파일을 잘 받았는지 체크를 잘 해주셔서 세무법인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공제가 많이 체크가 되고 이걸로 세금 추징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녀공제나 교육비 공제를 부부가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고요. 부모님 공제도 형제들이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요. 연말정산 자료 전달은 PDF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회사에서 집계를 내서 세무법인에 전달을 해주시고요. 출력해서 스캔해 주시 마세요. 그리고 또 비번 걸어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못 열어요. 비번 걸지 말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끼는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여러분들 체크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평소에 준비를 하면 세금이 많이 줄겠다 하는 내용 잘 체크하셔서 3월의 연말정산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